오늘 모신 분은 KTB투자증권 김한진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 또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증시가 아주 한바탕 큰 홍역을 치룬 느낌입니다. 오늘 뭐 3천선이 일시적으로 깨지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3012로 끝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일단 3000선은 어떤 강력한 저항선, 지지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단기 시황은 자신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연기금이 좀 긍정적인 것은 어느 정도 좀 매도가 조금 끝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이번 주에 보여줬지만 아직은 주식시장을 떠날 마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매수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이 정도 선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사실 미국 증시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좀 금리 상승 때문에 성장주가 흔들리고 성장주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니까 좀 위험이 있다면 3천선을 못 지키는 위험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미국 증시의 북락 때문에 생기는 외국인 매도가 조금 더 거세지면서 결국 개인들도 조금 순매수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간다면 조금 뭐 3천선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보통 그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가 그냥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세계 증시가 뭐 아시다시피 뭐 코릴레이션이 상관계수가 뭐 거의 한 1에 가깝고요, 지금요. 네. 전 세계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쪽 투자자들도 로빈후드로 뭐 어쨌든 해외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네. ETF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 반도체 ETF라고 한다면 거기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환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또 선물 연계 매매 이런 것도 연결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증시가 무너지면 우리 증시만 나홀로 버티기는 어렵다고 네. 봐야 되겠죠. 한때는 작년이었나요? 일시적으로 뭐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꿋꿋하게 지켰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종속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잠깐 있었는데 결국은 일시적이었던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또 좀 그 당시와 다른 게 글로벌 증시 좀 밸류에이션이 다 높아졌잖아요. 네. 한국도 퍼가 높아졌고 미국도 성장주 중심으로 높아져서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뭐 전 세계 모든 주식시장, 뭐 폭넓게는 위험자산 시장,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 이런 시장의 위험자산 시장 전체가 같이 뭐 한 몸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 그 위기론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자꾸 치솟으면서 이게 뭔가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네. 예, 금리 인상이 됐든 아니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됐든 또 주가 폭락이 됐든 이거에 대한 그 시장의 우려,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레벨은 낮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합 인플레이션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복합하면은 뭐 굉장히 무서운 어떤 용어로 좀 들리실 텐데 말 그대로 복합적이다. 한 가지 이유만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가장 첫 번째가 돈이 많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풀린 돈이 올해 이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시차를 두고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린 돈에 따른 좀 후행적 물가 상승 요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원자재 가격, 뭐 원유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요. 이런 게 전 세계 실질 수요, 원유나 구리에 대한 실질 수요, 그러니까 경기의 레벨에 비해서는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좀 생산자 물가를 통해서 전체 물가 지수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원유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뭐 리스타킹 수요, 선제적 매수, 또 앞으로 인플레가 올 것 같으니까 인플레 해지 수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닥치는 대로 어떤 경기가 좋아졌을 때 올라갈 주식을 앞당겨 산 겁니다. 네. 앞당겨 사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도
좀 오를 룸이 여지가 적을 정도까지 지금 상품 시장 자체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다. 가격이 수요 대비 좀 높아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물가의 전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백신이 보급될수록 지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뭐 어쨌든 수요는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전 세계 네. 경기는 좀 활기를 띨 거고요. 그러니까 굵직한 소위 수요가 견인하는 이끄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채권 시장에 기대의 인플레이션으로 미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은 앞으로 3년, 5년물 이런 것들은 미래를 길게 바라보고 현재 프라이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현재 물가보다도 더 그런 현상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S&P 500이 지수, 그러니까 그 JP모건에서는 10년물 국채가 한 1.5%까지 상승이 되면은 S&P 500 지수가 한 8%까지도 빠질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정도로 1.5%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한 1.23 정도 되잖아요. 네. 룸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이게 그 정도로 0.23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지수가 8%나 빠질 정도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딱히 어떤 스레시홀드 어떤 지점에 도달해서 빠진다기보다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특히 좀 속도의 문제거든요. 네. 좀 가파르게 올라갈 경우에는 투자자들 또 경제 주체들이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위험 자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기 때문에 생기는 매도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많은 기업들이 특히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퍼가 50배가 넘는데 50배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1 나누기 50 하면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한 성장주의 기대 수익률은 한 2%인데 금리가 1.5% 정도까지 올라가면 안전자산 수익률이 네. 거의 이제 조금 그 갭이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2% 되면 이제 조금 굳이 주식을 불확실한데 주식을 할 이유가 조금 약해지는 거죠. 소위 주식 투자의 원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대체 자산인 안전자산 수익률이 지금 2%를 넘어가면 1.5%를 넘어가면 조금 더 이렇게 좀 스퀴즈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고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가장 큰 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장주의 주가 조정입니다. 네. 성장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고 퍼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드리면 금리에 가장 취약한 거죠. 금리 상승에. 그런데 성장주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주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화폐적 현상으로 미리 올랐던 이런 현상이 일부 반납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명목금리로는 1.5%지만 네. 이제 실질금리로는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역시 여전히 마이너스 1% 아니냐 이런 네.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명목금리 수치에 네. 뭔가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우리 불안 심리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데 실질금리도 뭐 많이 좁혀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0까지 거의 왔고요. 물가가 지금 1.4 정도인데 일부 예측기관들, 뭐 미국에서도 증권사들이 올해 2% 물가 도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실제로 실질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에 오는 거는 뭐 거의 지금 팩트고요. 잘못하면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는 이제 이런 상황 같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는데 장기금리가 올라서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격차,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현상은 늘 있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리포트에서 계속 주장한 게 장기 평균 이 연준의 정책금리,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 트레저리 빌의 갭이 평균적으로 200bp 정도였다, 2%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금리를 안 올려도 장기 금리가 2%를 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상반기에
이미 2%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1.5%가 아니고. 아, 예, 그렇게 보면 주식시장은 조금 더 금리와의 힘겨운 싸움을 계속 전개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코너에 몰리면은 쳐다보는 게 연준이잖아요. 이번에도 연준이 맞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흔들리는 걸 네. 자시할 수 없으니까. 네. 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 현재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 근데 의외로 네. 이번에 이제 이틀 전인가요? 그 파월 의장이 그 상원에서 청문회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까지 하고 똑같이 뭐 어렵다, 뭐 앞으로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약간 또 다시 회복은 되고 그 맞습니다. 이후로 다시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은 그 파월 의장에게서 뭔가 믿음을 못 얻었다는 얘기인데 네. 어떤 뭐 특이점이 있었나요? 청문회에서? 청문회에서 뭐 파월 의장은 시장을 달랬는데 충분한 발언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 네. 파월 의장이 뭐 좀 부족해서가 아니고 마켓은 과거의 연준의 행태, 그러니까 연준이 뭐 약간 자산 시장을 배반하거나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지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는 연준이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기준금리, 정책금리는 연준 패드 펀드 레이트의 목표 금리는 통제할 수 있지만 네. 시장금리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장금리는 채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가격이기 때문에 물론 패드가 시장에서 채권을 계속 매입해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연준이 대응하는 것은 전체적인 고용 시장과 경기의 트렌드지 화폐적 현상에 의해서 금리가 잠깐 올라가는 거 거기에 따른 주식시장의 어떤 텐트럼 발작 현상을 일일이 통화 정책으로 채권 매입으로 양적 완화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은 장기 평균이지 평균 금리지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식 시장이 우려하는 그 달의 금리 네. 어떤 오버슈팅을 일일이 통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주식 시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부분하고 연준의 근본적인 생각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연준이 생각할 때는 일시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해서 그 말씀하신 텐트럼, 그러니까 발작을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일이지 그것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장기 하향으로 가는 어떤 그 추세 전환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준은 좀 마켓을 아마 읽고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의 경제나 혹은 자산 시장이 금리에 그렇게 견고한 상황은 아니다. 결국 금리가 뛰는 이유인 물가 상승이 이 물가를 오랫도록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그 이상의 어떤 경기 자체의 어떤 뭐 상황을 악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연준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감히 하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조금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의 형성은 올해 상당히 변동성이 큰 움직임에서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궤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네. 가령 뭐 2.5%까지 10년물이 갔다가 뭐 다시 2%를 깬다든지, 그리고 이제 다시 경기 확장이 되면서 확인하면서 연말 정도에 다시 또 2.5%에 도달한다든지 이런 약간의 굴곡을 가지면서 전체적인 추세는 완만하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2.5%는 지금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예. 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금리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하긴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연준에서 계속 뭐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얘기를 언급하면서 네. 2% 이상의 어떤 금리를 맞이할 그런 어떤 밑밥을 깔아놓은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네네네. 근데 마침 우리 또 박사님은 워낙 채권의 전문가시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지금 채권 금리가 자꾸 상승을 하다 보면 지금 이제까지 국채가 최근에 발행된 게 전부 30년물 이렇게 좀 장기채가 네. 많이 발행이 됐잖아요. 네, 네. 그것을 인수한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어느 순간 금리 인상이 돼버리면 이게 엄청난 손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곱하기 뭐 20년, 30년 네. 이렇게 되니까. 네. 그것이 또 엄청난 그 부실, 내부 부실로 이어지면서 금융권 혹은 뭐 어떤 뭐 기업들이 됐든 자산 시장에 또 어떤 큰 타격이 오는 거 아니냐. 그게 또 트리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네, 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금리가 만약에 급하게 올라가면 이미 뭐 재무적 환경도 K자형인데 현금을 많이 쥐고 있는 기업과 지금 근근히 지금 채권을 발행해서 지금 버텨야 되는 그런 한계 기업과 그 괴리가 크고 국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로 가뜩이나 높은 기업, 국가, 가계부채의 비율이 이게 한 번 더 점프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년 동안.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의 금리 상승이기 때문에 국가든 가계든 기업이든 각 나라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부채 포트폴리오는 다르지만 다들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사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국채 발행해서 국가 빚으로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지만. 근데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기축통화국은 그래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소위 윤정기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국가인데 신흥국은 그렇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과 실물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정책 대응 여력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는 거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특히 국가 또 장기 보험사라든지 연기금 국부펀드들의 소위 채권 만기 구조가 길어졌습니다. 네. 2010년, 13년 정도에 비해서 지금 한 2년 이상 길어진 한 8.5년 정도 만기가 길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장기채를 더 많이 샀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 평가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이 있어서 몇 년 전보다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금리 상승이 훨씬 더 부담으로 적용하고 네.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각국 그 가계 부분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은 부채 문제. 네, 특히 집값 상승 때문에 부채를 굉장히 많이 일으켰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미국도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지금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고요. 특히 이태리, 뭐 유럽의 조금 그 약간의 뭐 표현은 그렇습니다. 부실의 아이콘, 부채의 아이콘 이런 쪽에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또 부채가 과다한 국가들, 특히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에 좀 예민한 국가들이 훨씬 많아졌다는 거죠. 예전보다.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 올해 금리 상승에 따른 좀 후폭풍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은 그 단기채, 그 2년물 국채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채. 그거의 금리가 0.1에서 0.2 정도, 0.1 정도가 더 오르는 경우가 더 심각하게 자신은 본다 이런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 단기 국채가 그 단기 국채의 어떤 2년물짜리 같은 이런 금리가 상승할 때의 그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근데 2년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검증하기는 통화정책의 그러니까 기준금리에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2년물은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2년물보다는 제 생각에는 5년물. 아, 5년물. 5년물이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을 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물가가 조금 연준의 생각보다도 조금 빠르고 그러면 사실은 2023년 말에서 첫 금리 인상 시점이 뭐 2023년 초 정도로 만약에 앞당겨진다면 뭐 한 10개월이라도 앞당겨진다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채권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은 D-1년 정도인 내년 1월부터는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네. 1,200억 달러씩 매달 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시장과의 소통은 한 가을 정도에는 한 분기나 두 분기 후에 저희가 이제 채권 매입을 줄이기 시작하는 출구 전략을 이제 발동합니다라고 시장과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올 가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통하면서 2013년 5월 같은 경우에는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하원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특히 신흥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주목하셔야 되는 게 결국 비기축 통화국이 훨씬 더 거기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투자됐던 자산들을 다시 다 회수해 가야 되니까. 네, 일단은 회수하는 거죠. 일단은 회수하고 지켜보겠다. 특히 해외에 나와 있는 특히 비기축성 통화 국가인 혹은 국가 부채 비율이 높은 신흥국은 좀 불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연준이 2023년까지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 뭐 어쩌저쩌, 뭐 긴축하지 않겠다. 이러한 말들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거는 연준은 그래도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양쪽의 의견이 좀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가 바뀌면 연준은 이래서 원래는 이렇게 봤지만 이래서 조금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깁니다. 연준은 거의 예고 없이 어떤 통화 정책의 변경을 가져오지는 않을 거라는 부분에서는 연준을 믿습니다만 당초 예상한 게 끝까지 안 바뀔 거다라고 믿는 것도 그건 조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예고편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예고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발표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순간부터 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항상 조짐이 있죠. 약간 비둘기파가 다 비둘기파다가 갑자기 한 명이 뭐 매파일 줄 알았는데 세 명이 매파고 한 명은 중립이고 이렇게 FOMC의 분위기가 바뀌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시점의 시장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죠. 그런 시점이 꼭 또 주가의 어떤 변곡점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미국 나스닥 증시도 이제 지난밤에 3.5% 가까이 빠졌고 한국 시장도 오늘 거의 3% 가까이 빠졌는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그냥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한 불안 심리에 의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뭐 조금 고지식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위로 뭐 코스피가 여기서 한 뭐 20% 정도 더 올라도 예를 들어서 한 4,000포인트 가까이 가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다. 뭐 유동성이라는 게 항상 과열을 만드니까요. 근데 반대로 또 3,000에서 한 2,500까지 빠진다고 해도 그것 또한 이상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폭이 있고 금리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갈 경우에는 시장이 그걸 못 버틸 거라는 거죠. 그때 다행스러운 거는 시장의 하락폭 가는 것도 뭐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기업들의 이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사이클만 해도 이게 조금 믿음이 가는 구석이 제가 볼 때는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처럼 과거 이제 굵직굵직한 주가 대세 상투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다든지 지수가 3분의 1 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도 뭐 닷컴 버블 때도 있었고 했는데 그런 상황하고는 다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의 어떤 생리상 주가가 위든 아래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갈 확률은 있지만 그래도 펀더멘탈하게 어떤 지지선은 지탱을 해주는 선은 과거처럼 뭐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든지 이런 펀더멘탈을 지금 세계 증시가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럽게 시장을 보는 것도 좀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3,000포인트 코스피 현재 S&P 500의 레벨이 저는 과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빨리 올랐다. 그리고 올해 보여줄 수 있는 이익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는 이익도 이미 가불 해서 앞당겨서 다 약간은 탐욕적으로 앞당겨 사용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펀더멘탈의 어떤 새로운 선물이 그렇게 서프라이즈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미 PR은 전 세계적으로 50%가 올라 있으니까 1년 전보다. 그리고 그 PR의 상승, 그러니까 이익을 앞당겨서 반영한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은 유동성 효과인데, 유동성이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는데, 이 유동성 효과도 올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면 제 생각에는 M1 대비 M2 비율의 하락이라든지 실탄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구조상. 그래서 조금 더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이 이자가 없는 어떤 통화에서 이자를 주는 통화로 금리부 자산으로 조금씩 옮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기관이든 개인이든. 그래서 저는 상반기가 이번 코로나 시대의 유동성 효과에 좀 가장 좋은 지점을 지금 통과하고 있다. 지금 시점이.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하반기부터는 경기, 이익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까지 어떤 주식시장의 흐름보다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맞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이 앞으로 이 투자를 해나가면서 아주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어떤 지표랄까? 어떤 시그널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올해는 금리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 나눴던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이 이제 전 세계 안전자산의 벤치마크 대표 주자니까요. 이거를 전 세계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금리의 어떤 그 갭에서 생기는 미묘한 줄다리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올해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찻잔 속에 어떤 금리 상승이죠.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리가 어디까지 뛸지 모르지만 올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지금 비교적 굉장히 낮으니까 확률이. 네. 사실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2에서 2.5% 10년물 기준으로 그 정도고 그 정도 금리도 잠깐 도달하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한 1.5%라든지 2%까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의 흐름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조금 약간 유연하게 해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금리 인상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양쪽 사이드의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회복되는 네. 시점에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을 좀 더 레벨업 시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금리 인상 자체가 바로 주식시장을 아주 힘들게 만든다라고 네. 보시는 분이 있는데 네. 박사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 대비로나 주식 자체로나 사실은 기업이익이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2019년 정도로의 회기고요. 올해 S&P 500의 EPS라든지 우리나라는 17년에서 18년 정도의 회기입니다. 근데 펀은 지금 거의 한 70%, 60% 올라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사실은 3년간 이익은 플랫한 겁니다. 한번 코로나 때문에 밑에 갔다 왔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2021년을 지나서 내년 성장률이 작년 대비 올해 성장률 정도로 기업이익 증가율이 나올 것이냐. 기저효과가 사라졌을 때. 지금 시장은 그 정도가 나와야 환호할 정도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심리가 지금 상당히 팽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과거보다는 똑같은 금리 상승이라도 과거보다는 주가가 비싸져 있는 상태에서의 금리 상승이라는 부분이 주식시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저는 올해는 좀 너무 멀티플이 높고 지나치게 성장성만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던 주식은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년에는 다시 또
해도 되는데 올해 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영원히 뭐 그 성장주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네, 금리가 좀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조금은 그쪽보다는 다른 스타일 가지고 조금 뭐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아, 이게 금리의 어떤 측면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